자, 2교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1교시 끝에서 조산료 산정 지침 해가지고 조산원에 입원해서 분만을 했을 때 산정한다. 그리고 조산료 안에는 입원료뿐 아니라 산전, 산후, 처치료 할 때 뭐 들어간 처치료 재료대, 그 다음에 주사 및 투약, 모자 동실료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야간이나 공휴일에 가산하는 거, 그 다음에 다태아인 경우에는 제2의 태아부터 50%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고위험 분만을 보시면 난산, 또 조기 분만, 조기 파악, 그 다음에 이제 조기 파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대 탈출, 양수가 이상한다던가 다태 임신도 고위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입, 석션을 해서 만출을 한다던가 겸잡, 포셉을 이용해서 분만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C색, 제왕절개술까지가 고위험 분만 범위인데요. 이런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종 점수의 100%를 더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 보시면 산정 코드에서 첫 번째 자리에다가 S로 기재를 하면은 100% 더 가산할 수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분만 취약지 소재의 조산원에서 분만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 분만 취약지 같은 경우는 조정 점수에서 200%를 더 가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다가 R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고위험 분만과 동시에, 그러니까 분만 취약지 소재 조산원인데 이 분만 취약지에서 고위험 분만이 된다. 그러면은 T자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조산원에서 분만이나 이런 거 빼놓고 자궁 내 장치를 했다던가 아니면 제거술을 했을 때는 또 각각 이제 산정을 할 수 있는 이 코드 번호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산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조산료에서 이제 초산이냐, 경산이냐, 아니면은 골반 위 만출술이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산모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산 같은 경우도 그냥 주간이냐 야간이냐 심야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고 골반이 만출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점수가 달라지는데 이제 점수 보시면 가장 큰 점수가 골반이 만출술을 하는데 심야에 왔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점수가 그만큼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겠죠. 얘는 아무래도 상대가치 점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건기관 진료수가를 잠깐 보면 보건기관 진료수가는 방문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당이란 2번 보시면 수진자가 그러니까 환자가 보건기관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방문당 또는 의료 인력이 환자 가정에 방문해서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이제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을 해서 진료를 했을 때도 방문당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보건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요 1회 방문당 수가에는 초진이냐 재진이냐 상관없고요. 근데 우리 병원에서는 초진료, 재진료가 달랐었잖아요. 근데 보건기관은 불문한다. 자, 그리고 이 방문당 수가에는 진찰료, 처방, 각종 검사, 처치료, 수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문당 수가는 위에서 나온 것처럼 초진, 재진은 구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해서 각각 진료를 했을 때도 방문당 수가는 1회만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5번 보시면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 좀 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치과 따로, 한방과가 따로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공보위들이 주로 많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과 파트, 치과 파트, 한방과 파트가 각각 있다. 그래서 각각 진료를 했을 때는 요때는 이제 따로따로 산정을 할 수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기관에서 분만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 조산료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건기관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산 요청에 의해서 의사나 아니면은 뭐 조산사가 이제 환자 가정에 방문을 해서 조산을 했을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큰 보건소에는 조산까지 가능하다. 분만까지. 자, 이 조산료에도 앞에 이제 그 진찰료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입원료, 뭐 투약 주사료, 간단하게 이제 뭐 우리 뭐 인시전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절개를 했거나 분만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때 간단한 슈처, 이제 봉합술을 했을 때 뭐 처치라든지 뭐 필요한 검사라든지 소모품 이런 모든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건기관은.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모가 퇴원을 했어요. 예, 퇴원 후에 산후 치료를 위해서 이제 진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퇴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방문당으로 해가지고 1회 수가를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입원 진료를 행한 경우, 예, 그래서 이제 입원 진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입원료는 의원급 입원료로 산정을 한다. 우리 입원료 같은 경우도 이제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뭐 상급 종합병원 입원료가 달랐죠. 그래서 의원급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 입원료를 제외한 입원 진료료,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입원 1일당 해당 의과 또는 치과 진료비에 1회 방문당 수가와 그 다음에 1일 투약 시 수가를 산정을 해서 이제 그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셨을 때 퇴원 시 들어가는 투약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투약 일수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방문해서 의약 분업에 따라서 처방전을 발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원의 처방전을 발급을 받아서 약국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그래서 이제 뭐 흔하지 않은 약 같은 경우 주사제 같은 거를 이제 구입한 후에 투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 투약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다시 재방문을 했을 때는 우리 병원하고 같죠. 예, 그래서 당초 방문 진료 행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따로 또 이제 뭐 하루에 2번 수가를 산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방 검사료를 볼게요. 우리 한방 검사료 산정 지침을 보시면 일단은 검사에 소요된 롤페이퍼라든지 이런 이제 재료대 같은 경우는 검사료 자체의 소정 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롤페이퍼는 별도로 산정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초 진단 시, 맨 처음에 진단 시와 최종 치료 여부 확인 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검사료가 입원이나 외래나 실시 횟수를 불문하고 각 1회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방 검사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염자 스프레인이라든지 프랙처, 골절이라든지 디스로케이션, 탈구 같은 이제 상병 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진단 목적에 의해서 시행되는 검사료는 산정을 하지만 딱 봐도 이제 뭐 디스로케이션이 됐거나 프랙처가 됐거나 이럴 때는
다른 검사료, 한방 검사료는 산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한방 시술료, 그 다음에 처치료 산정 지침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방 같은 경우는 뭐 침을 놓기도 하고, 뭐 부항, 뜸, 뭐 이런 것들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침이나 부항이나 뜸 이런 것들은 하루에 2번 이상 시술한 경우에는, 외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번, 입원 같은 경우는 하루 2번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침 같은 경우 이제 요즘 한방병원 또 입원해서 많이 치료를 받잖아요. 뭐 교통사고 환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척추가 안 좋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폴다운 이제 뭐 떨어지셔서 많이 다치셨다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 한방에서 많이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때 시술 처치료도 이제 하루에 뭐 3번, 4번 했다라고 하더라도 보험 수가 기준은 입원은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침을 놓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침술도 뭐 이렇게 침이 뭐 조그만 침부터 해가지고 막 어떤 막 큰 침까지 있잖아요. 요럴 때 이 침술을 사용을 할 때는 1일 3종 이내로 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침을 뭐 여러 침을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만약에 침술을 2종 이상 시술했다라고 하더라도 주된 침술은 소정 점수로, 그 다음에 제2의 침술은 50%만 산정한다.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던 동일 부분에 수술을 했을 때 주 수술과 부 수술의 소정 점수하고 같죠. 그러니까 양방하고 한방하고 이렇게 수술 및 처치료는 조금 비슷하다라고 같이 연관 지어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방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요거는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예, 자, 요렇게 보시면 경혈침술에 자락술이나 도침술, 산침술을 시술할 경우에는 이 경혈침 이 똑같은 경혈침술의 20%를 가산할 수 있다. 그래서 경혈침술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술했을 때 20% 가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또 경혈침술에 사음침법이라던가 오행침법, 그 다음에 체질침법, 그래서 우리 침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예, 우리가 이제 뭐 시술하는 것도 뭐 슈처하는 것도 여러 가지인 것처럼 이 침 놓는 것도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다른 이유는 뭐 대상자, 환자분의 뭐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르겠죠. 이랬을 때 이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정교한 이런 침술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경연 침술에 화침 또는 온침,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침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침술을 했을 때 50%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얘도 나이대별로 가산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신생아, 우리 보통 뭐 28일 또는 생후 4주 이내에 신생아인 경우에는 100%, 자, 그 다음에 6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어떤 이제 침이나 뜸, 부항을 했을 때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야간이나 공휴일에 처치를 했을 때는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양방하고 큰 차이는 없죠. 자, 그리고 한방 검사료에서 이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정신과 환자에게 시행이 됐을 때는 여기 보시면 항목별로 해가지고 치료 행위에 관한 내용을 기록부에다가 잘 기록했을 때 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우리가 이제 뭐 개인 치료, 집단 치료, 각종 뭐 작업 치료, 뭐 오락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한방 신경정신과에도 이 정신과 환자분들에 위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경자 평지요법,
그 다음에 오지 상승위 치료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방 쪽에서도 이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3년차 이상이 있느냐 따라서 이 산정할 수 있는 그 치료 방법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정신건강의학과에도 전문의 또는 뭐 3년차 이상이 할 수 있는 것과 레지던트 전공이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달랐잖아요. 근데 이 한방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방 쪽도 이 두 가지 치료 방법은 전문의나 3년차 이상의 전공의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혈, 그 다음에 혈액 성분 제재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잠깐 볼게요. 자,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한 항목이라든지 금액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뭐 헌혈, 수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혈 치료를 할 때 수혈에 사용되는 약재나 재료대,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주사기라든지 나비침, 정맥류 유지침 또는 이제 그 수혈을 하기 위한 수액 세트라든지 혈액팩 이런 것들은 소정 점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혈액 성분 채집에 의한 혈액 성분 채혈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헌혈 같은 거 할 때 우리 뭐 공혈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사 비용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매치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할 때도 이거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혈액 수가는 종별 가산율 적용하지 않고 의료기관 종별도 가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역도 가산하지 않고, 그래서 혈액 수가는 다 동의를 하다. 그래서 어떤 의료기관이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가산금이 뭐 다른다던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수가도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식대 산정하는 거 잠깐 볼게요. 저희 식대 산정 같은 경우는 식사 종류는 우리 이제 오더지에 보면은 레귤러 다이어트, 제너럴 다이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식인데 일반식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씹거나 삼키는 게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식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프트 다이어트, 유동식이라던가 아니면 리퀴드 다이어트, 연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식사 종류에서 산모식은 또 다로, 그래서 산모식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번 인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치료식, 그래서 당뇨식, 신장질환식, 저염식, 이런 식으로 우리 저염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혈압 환자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똑같이 신장에 문제 있는 분들도 저염식 으로 하기도 하고요. 신장질환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식으로 또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무균실 치료자를 위한 멸균식이 있고 또 아이들 신생아를 위한 분유 이런 식으로 식사의 종류도 구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식사도요. 식대 가산이 있는데 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직접 운영을 하는 직영 가산이 되느냐, 아웃소싱 용역을 줬느냐에 따라 가지고 식대 가산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의원급과 병원급 이상이 있는데요. 의원급에서 영양사가 있는 경우 가산, 조리사가 있는 경우 가산, 그 다음에 이제 1명이냐 2명 이상이냐 이렇게 이제 가산 퍼센트가 다르고, 그 다음에 직접 운영했을 때 직영 가산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의 의무라고 해서 식사 종류별 가격이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입원 환자를 위한 식대에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운영 형태, 그래서 아까 직영 가산을 직영으로 하느냐 아니면 아웃소싱을 하느냐, 이런 이제 인력이라든지 운영 형태를 심평원에 이미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이제 서식 같은 거는 다 서식지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환자분들의 식대 산정에서 기본적으로 1일 3식 이내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산모식 같은 경우는 하루 4번 해가지고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인 부담 식대는 이제 거의 대부분 50%, 물론 이제 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식대의 50%는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산 점수가 이렇게 다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가산에서 영양사나 조리사가 중복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다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복으로 면허를 인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가산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치과 교정 치료할 때 이제 교정 치료료를 별도로 이제 산정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상악 위에 그 전치부 배열을 위해서 고정식으로 교정 치료를 했을 때도 교정 장치를 부착을 했느냐, 치아 배열, 그 다음에 마무리 조절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그 진료 행위료 산정 기준 및 지침을 복습을 좀 한번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 분류 번호는 종종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나, 나라, 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 2개는 진찰료, 입원료. 그래서 진, 검사료는 나 분류 번호에 들어가고요. 진검, 방사선 치료, 영상 진단이나 방사선 치료 같이. 그래서 투약은 투약 및 조제료 같이. 자, 그 다음에 이약요법료, 우리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약요법료는 사에 들어가고요. 정신치료는 그래서 진검, 방투, 주마, 이정, 치. 그래서 처치 및 수술료, 그 다음에 치. 그래서 이정, 처치 하고 산보. 그래서 조산원에서 들어가는 조산료 같은 경우는 카로 분류번호가 이제 되어 있고요. 보건기관 같은 경우는 타로 이렇게 분류번호를 코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방 검사료 있었죠. 한방 검사료는 그 다음에 한방에서 처치나 수술을 했을 때 처치 및 수술료는 자,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는 약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행위 분류와 분류 항목이 맞냐, 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앞에서 진찰료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거 한번 쭉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진찰료에서 우리 양방 진찰료는 이제 진찰료가 외래 진찰료 플러스 외래 병원 관리료라고 해서 일란에다가 작성해야 된다. 우리 일란에다가 작성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죠.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는 일란에다가 작성을 한다. 자, 그리고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우리 보건기관 같은 경우는 초진, 재진 불문이지만 일반 의원, 병원급은 이제 그 초진, 재진에 따라서 점수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는 요 날짜 30일, 90일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치료 종결 후에 30일 이내에 오면 재진, 치료 종결 후 30일 이후에 오면 초진. 근데 치료 종결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90일 이내에 오면 재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가 한 번 처방을 했는데 며칠 동안 계속 아니면은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뭐 원해 처방전을 받아가거나 이랬을 때는 진찰료의 50%만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재진 환자겠죠. 그죠? 예,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진찰료에서 30%를 가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30% 가산 기본적으로 시간대였었잖아요. 그래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30% 가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100% 가산하는 거는 의원급이나 병원급, 그래서 종합병원 뭐 상급 종합병원 이런 거는 이제 제외가 되고요.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게 이제 심야 20시부터 07시까지 진찰을 했다라고 하면은 100%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초진 진찰료 산정하는 거, 재진 진찰료 산정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진찰료는요 의료 종별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르다. 그래서 진찰료는 의원급부터 시작해서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진찰료가 또 100% 본인 부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는데, 이제 우리 앞에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신환, 구환, 그래서 신환은 병원에 처음 진료과에 상관없이 병원에 처음 내원한 환자. 그래서 우리가 초진 환자들 중에는 신환 환자도 있고 또 다른 과에서 진료는 받고 우리 과에는 처음 왔다. 그러면 이제 구환이지만 초진료를 또 이제 산정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입원료 산정 지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입원료는 의학관리료, 그래서 의사가 하는 각종 직접적인 간접적인 행위료가 들어가겠고요. 간호관리료는 간호사가 하는 직접적 간접적 행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은 병원 관리료에 들어가는데요. 이거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25, 병원관리료 35% 확인해 주시면 되고, 또 우리가 입원료를 일당으로 하루 입원료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정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로 하는데, 그 밤에 그래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입원을 하거나 18시부터 24시에 퇴원했을 때라고 하면은 일당 하루 입원비는 가산을 할 수 없지만 50%를 가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퇴원을 6시 전에 하면 이제 그냥 일당으로 끝났는데 그 후에 뭐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산이 들어가고요. 또 입원료 체감제라고 해가지고 15일, 30일, 31일 이상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퍼센트가 달랐었고요. 그래서 이 입원료 체감제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금도 이렇게 이제 15일 이내 퇴원을 하면 이제 100% 그냥 본인 부담 원래 내는 걸로 내시면 되고요. 또 장기간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신생아 입원료에서 보시면 보육기,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일당으로 산정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신생아인데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질병에 맞게끔 보험급여를 이제 제공한 후에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저희가 가산할 때 그 과에 따라서도 가산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내과 질환자, 정신과 질환자 같은 경우는 또 30% 가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요양병원 진료 수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요양병원 할 때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양병원 진료 수가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같이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정액제거든요. 그래서 정액 수가 입원료에 따라 가지고 진료 수가나 산정 지침이 달라지는데요. 우리 입원료 체감제에서 일반 급성기 병원 같은 경우는 15일, 30일, 31일 이후였었잖아요. 예. 근데 이 요양병원은 아무래도 만성기 병원이고
요양을 목적으로 아니면 재활을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시기 때문에 요 입원 기간에 대한 산정이 날짜가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입원한 날짜부터 180일까지는 100% 가산할 수가 있지만 181일째부터 270일까지는 5%를 감산, 그러니까 5%를 가산하는 게 아니라 5%를 감산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271일부터 360일까지는 10% 감산, 그 다음에 361일째부터는 15% 감산. 그래서 저희가 360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365일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 10%, 15% 감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얘는 95%를 청구할 수 있다. 얘는 90%를 청구할 수 있다. 얘는 85%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로 같이 조금 연관지어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저희가 요양병원 할 때 조금 더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만성질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퇴원 후에 재입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재입원을 했을 때 90일 이내에 재입원했다라고 하면은 이전의 입원 기간을 합산해서 적용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양병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기간 입원을 하는데 퇴원했다가 나중에 재입원할 때 요 90일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청구할 때 이제 뭐 조정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지 않고 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 잠깐 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